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뭐 몇 가지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유튜브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열심히 편집도 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 귀찮고,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스트리밍 좀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스트리밍이 뭔가 이상해서, 뭐랄까 툴을 제가 잘 못 쓰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지금은 녹화, 대충 녹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을 거의 무시한 녹화죠. 이렇게 해서 그래도 일단 제 일상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길래 요즘 제가 뭐 하고 있는지를 조금 틈틈이 업데이트를 하는 형태로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올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메인이 그거예요. 저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동안은 좀 제가 정보를 많이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 정보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링크드인을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아니지. 갑자기 어제 올렸던 글이 갑자기 미쳐 날뛰고 있더라고요. 하루 만에 한 8천? 지금 8천 정도 올라왔고 막 아무튼 그 정도로 뷰수가 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가 메시지가 왔네. 이렇게 한국인은 모르는 일본의 AI 현황이라고 적었는데 오히려 제가 여기다 적었던 거는 저거죠. 일본이랑 한국이랑 제가 거의 동시대에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느꼈던 점들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2003년도쯤에 한국은 IT 강국이라면서 ADSL이나 VDSL이 굉장히 잘 보급이 됐어요. 근데 그게 한국이 전국이라고 해봤자 길이가 600km 이내이다 보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국이 3,500km나 되는데 그거를 처음에 ADSL을 깔았지만 VDSL로 가는 것보다 그 몇 년 전부터 광 케이블을 깔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픈이 된 게 2003년도 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뭐 광 케이블은 보통 기가급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정도까지 기술이 안 됐기 때문에 100메가급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막 굉장히 IT가 최고야라고 했던 게 한 40메가bps 정도라면 일본은 100메가bps였다 라는 내용이랑,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 있었는데 2010년도쯤에 제가 또 한국이랑 일본이랑 많이 왔다 갔다 했을 때였는데 이때도 일본에서는 이미 100mbps 4K 와이파이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때 스마트폰이라고 해서 그 모시기, 옴렉이라고 불리는 그게 나왔었잖아요. 그때 인터넷 포함해가지고 7.2mbps 플랜이 있어서 그걸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7.2mbps도 거의 안 터지고 3.6mbps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일본에서는 100mbps 4K 와이파이가 있었죠. 더 웃긴 거는 이거 한국의 와이브로라는 기술을 한국에서는 못 팔아가지고 삼성이 라이센스비를 받고 일본에다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UQWiMAX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됐었고 그게 굉장히 많이 팔렸었죠. 기업이라면 거의 몇 개씩은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차이가 있었고 2011년도는 이제 제가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오픈할 때 클라우드 인프라 총괄이 됐었죠. 근데 그 총괄이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를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저 역시 퍼블릭 경험보다는 거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를 많이 경험했지만 규모가 컸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총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운영을 잘해 운영 경험이 많았기 때문이랄까. 그때 막 영업도 뛰고 꽤 많이 날렸었죠. 그런데 이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뿔뿔이 흩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2019년쯤에는 다시 또 뭐 이래저래 하다가 한국, 일본 왔다 갔다 했었는데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요. 그때는 KDDI 본사 직원한테 28,000명 RPA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RPA가 여기저기 많이 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그 전해까지 제가 2년 정도 한국에서 RPA 영업을 그렇게 뛰었는데 대기업들 위주로 많이 뛰었죠. 중소기업도 있긴 했었지만 한 건도 성사가 안 됐습니다. POC는 했어요. 근데 POC 이후에 결국 계약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한국은 RPA는 어떤 건지 좀 맛보기 좀 하고 싶다 정도의 레벨이었던 거고, 일본의 경우는 KDDI 본사 직원들은 그냥 회장이 그대로 내렸대요. 1인 1 로봇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모두의 역량을 키워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니츠라는 일본에서 가장 큰 물류 회사에서도 지금 미즈오랑 RPA 가지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미즈오는 연간 200만 시간을 돌파했는데 왜 우리는 160만 시간밖에 돌파 못했을까? 이러면서 미즈오를 넘기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었어요. 그것도 10명 정도가 그냥 160만 시간을 계속 업무를 해줬으니까 그게 3,000명분인가 그렇죠 아마. 아무튼 그런 정도로 굉장한 열기를 가지고 지금도 RPA를 쓰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죠. 제가 조금 전에도 하나 또 올리긴 했었는데, 저희 오늘 그 실제 고객한테 AI 교육을 했어요. AI 교육이랄까. 그 자동으로 AI가 학습을 하고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도입을 해놓고 한 2주 동안 혼자 썼거든요. 회사한테 얘기를 하고 2주가 이제 2개월 동안 혼자 쓰다가 이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오늘 CTO 앞에서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누구든지 쓸 수 있게 오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카파시라는 그 클로우드 코드의 핵심 인물이죠. 맞나? 아무튼 그분이 올렸던 그 AI가 스스로 사람과 주고받은 내용을 위키화 해가지고 너무 방대한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찾지 말고 위키에 있는 짧은 AI 전용 위키 안에서 사람과 쉽게 소통할 수 있게 하자라는 개념이었는데,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스로 자가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개념을 누군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위키로 쭉 만들고 그걸 베이스로 자가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네스도 스스로 달고 그 다음에 어떤 룰도 스스로 만들고,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할 이유가 이제 점점 사라지고 인간은 물어보기만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드렸는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보통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모르거나, 봐도 뭐 로그, 그 다음에 상태 정보, 뭐 DB 부하 정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인프라에 관련된 정보들을 계속 보잖아요. 그걸 가지고 추출하는데 보통 이틀 3일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레포트를 내는데 다시 또 이틀 3일 걸리죠.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게 이제는 10분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퀄리티도 엄청나게 뛰어나요. 진짜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이게 영향을 끼쳤는지까지 다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 같은 설정이 돼 있으면 그게 여기 이 고객은 테라폼으로 인프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라폼에 있는 모든 설정을 읽어보니까 로드 밸런서에 어디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를 보면 된다 라던가 이런 것까지 다 스스로 찾아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서버에 들어가서 필요한 정보를 다 갖고 옵니다. AWS에 있는 뭐 클라우드 와치에서부터 퍼포먼스 인사이트,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로그 정보까지 다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DB에도 직접 접속해가지고 그 시간 내에 시스템에서 저장된 캐시 정보 이런 것들도 다 들고 오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보고, 그 다음에 인프라 정보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정작 이런 문제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봐야 합니다. 이런 걸 이렇게 수정하셔야 됩니다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게다가 과거에 동일한 이력이 있었던지 전부 다 찾아주고요. 그 동일한 이력이 로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유저가, 지금은 저만이었죠. 제가 이 2달 동안 계속 AI한테 뭐 던지고 하면서 과거에 어떤 수정 이력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라던가, 과거에 동일한 이슈로 이렇게 해결을 하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아직 안 했군요 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 이상으로 엄청난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하니까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도입을 했는데, 제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맛배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도입하는 곳은 없다. 일단은 뭐 제가 아는 분들이랑 얘기할 때 얘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뭐 한국이 빠르다 하는데 왜 이렇게 진짜 실제 도입은 늦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개인은 굉장히 빨리빨리 AI를 사용합니다. 한국인의 AI 사용률은 세계 제일이라죠. AI 사용 증가율인가? 아무튼 그런데 정작 기업에서 도입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AI 못 쓰게 한다거나 그 오픈클로 못 쓰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갭이 많이 크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걸 딱 이래서 이렇습니다라는 걸 적었더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폭발적으로 7,857번을 받구나. 폭발적으로 늘었네요. 원래 제 투고 거의 안 봐요. 기껏해야 100, 많이 보면 200번 뭐 이 정도밖에 안 보는 건데, 갑자기 늘은 이유는 아마 이제 한일 간 AI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걸 기회로 또 계속 올려놓으면 정보를 계속 제공해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의 귀차니즘이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한번 정리를 하고요. 지금 또 AI 데이터 센터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고객이 저희 제작까지 해달라네요. 그래서 제작할 곳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런 느낌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또 제 정황이 바뀌면 그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보지요. 끝.